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에 시행된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 1영역 사회복지 정책론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또는 기출이라고 해서 지나간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차기 연도에 출제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1번부터 25번인데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엘리자베스 구민법 1601년에 나와 있지요. 거기서 엘리자베스 구민법은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법이라고 해서 구빈에 대한 국가 책임도 규정을 하되 최초로 규정했다는 의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열등처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1601년이 아니라 1834년으로 기록되는 개정구빈법의 3대 원칙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이건 틀린 거죠. 길버트법 1782년 길버트법 원외구제 1722년에 22년부터 시행되었던 작업장법으로 인하여 야기된 작업 현장의 인권 유리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한 투쟁 끝에 60년 후에 발표된 것이 길버트법이 되는데 작업장법과 마찬가지로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도 도와줄 필요가 있으면 도와줘야 하지만 작업장법과는 달리 꼭 작업장 내에서만 일을 해야 도와줄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도와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원외구제의 원칙 거택보호의 원칙을 정립했던 것이 길버트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1883년에 최초의 질병보험법 오늘날 본다면 우리의 건강보험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인 1884년에 노동자 보상보험 오늘날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89년에 노령폐질연금 어쩌면 국민연금의 최초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질병보험, 실업보험이 나와 있군요. 실업보험, 영국 최초의 실업보험은 1911년에 등장을 했던 국민보험법이 되겠습니다.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아니죠.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가 의료보장이 도입된 것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있습니다. 다음에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소득비례 방식의 사회보험 아니죠. 사회보험의 6대 원칙에 준일약출, 준일급여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이 이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를 보시면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완전 평등 사회에서 노렌치 곡선은 정사각형에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대각선을 완전 평등 사유라 하고 그 밑으로 쳐져 있는 영역을 불평등 영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완전 평등 사유에서는 45도 대각선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죠. 진위개수 노렌치 곡선을 수치화한 것인데 진위개수 값은 0에서 1로 되어 있고 크면 클수록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지요? 그 다음에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빈곤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한다. 그래서 빈곤선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 굳이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처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센 지수가 되겠습니다. 센 지수라고 하는 것은 센 지수 집단 전체가 아니라 빈곤 집단 내에서의 불평등 정도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빈곤율이나 진위개수나 이런 것처럼 단편적인 지수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빈곤율이나 진위개수나 빈곤갭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재구성한 것으로 모든 전체 집단이 아니라 빈곤 집단 내 불평등 정도를 반영하는 것을 센 지수라고 합니다. 처음 나와 있는 문제여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 2, 3, 4번에서 하자가 없어서 어쨌든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지만 5번도 다시 한번 기계에 놓쳤다가 내년에 활용할 의미는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빈곤이나 불평등 그러면 노렌치 곡선, 진위개수,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만 봤지만 이제는 센 지수도 하나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유지상주의 관점, 자유지상주의 관점, 자유방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의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 소극적 자유를 옹호합니다. 들린 거지요? 소극적 자유입니다. 이번에 소극적 자유 보장, 즉 간섭받지 않을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많을수록 아니죠. 적을수록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적극적 자유의 관점.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가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뭐 이건 맞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이 박탈당한 기회나 또는 자원을 채워주지 않느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아니죠. 소극적, 간섭받지 않을 자유. 여기는 소극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 간섭을 받지 않는, 간섭을 배제하는 이것은 소극적 자유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그다음에 오른쪽 면에 보시면 4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발달 이론 참 많죠. 산업화 이론, 또 그런가 하면 뭐 사회양심 이론, 또 엘리트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이라고 다원주의 이론, 조합주의 이론, 뭐 또 전파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시민권 이론 등등 많은 이론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양심 이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인도주의적이고 이타주의적인 이런 분위기가 국가를 통한 자선활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양심론입니다.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이다. 수렴이론, 이건 산업이론을 말하고 있죠. 기술적 결정론 또는 탈이데올로기 이론을 말하는데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왜냐하면 수렴이론, 즉 산업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란 또는 사회정책이란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시민권 이론, 마샬, 사회복지라 또는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 발달 과정의 산물이다. 18세기에 자유권, 공민권, 19세기의 정치권, 참정권, 그리고 20세기의 복지권이라고 하는 사유권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권을 복지권이라고 한다. 좋습니다. 권력자원론, 권력자원이론인데 사회복지 정책은 권력 엘리트들의 산물이다. 권력 엘리트들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엘리트 이론이나 또는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이 되겠습니다. 구조기능론,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적응의 산물이다. 자, 여기는 그렇죠. 적응의 산물. 어쩌면 산업화, 도시화 그러면 산업화 이론 아니냐 그러는데 결론은 문제에 대한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래서 함정은 5번으로 파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5번 문제를 보시면 빈곤 문제가 또 나왔군요.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육체적 효율성도 유지하지 못할 만큼의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소득을 다 허비를 해도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는 바로 1차 빈곤이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최저 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죠. 최저 생계를 설정하고 그 이하는 무조건 빈곤으로 설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의 종류별로 다 의미가 기준이 다르지요. 급여의 종류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별 법정 비율의 차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 빈곤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우리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빈곤을 규정한다.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4번, 5번은 뭐 같은 문장의 연속근상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성장,
효율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성장 효율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데 여기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는 성장 경제지상주의 또는 성장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환경과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나 또는 생태학적 질서의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성장이나 효율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군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오늘날 사회에 급변하는 이런 사회에 급변하는 모양새,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인데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신빈곤이라고 설정될 수 있는 많은 이런 곤란한 유형적으로는 멀쩡한데 실질적으로는 삶이 공공해져 버린 이런 계층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여기 중요 표시하시고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접근해 주시고 어떤 기본소득은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재난 기본소득이란 말과 더불어서 기본소득은 내년에 반드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올 겁니다. 정책에서 하나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 하나. 민달팽이 유니온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 운동 조직이 출연한 사례에 해당된다. 자, 이어서 처음 나와 있는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오늘날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국가 지원금 제도가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특히 민달팽이 유니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주거권 문제를 위해서 청년 주거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성된 시민단체가 바로 민달팽이 유니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이것도 역시 청년 당사자, 말하자면 청년 계층이 청년 집단에서 겪고 있는 사회 문제, 교육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주거 문제, 사회 안전망 등을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이런 단체를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다 우리가 시험으로서는 처음 등장을 합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에 첨가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 참여형 복지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 지역사회 보호니까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보호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7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배제는 1974년에 프랑스 사유당 정권의 시라크 정권인데 프랑스 사유당 정권에서 사회부 장관이 처음 끄집어낸 것입니다. 사회적 배제.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재책을 촉구한다. 정태적 개념인 빈곤이나 박탈이라는 개념 없다. 뺏겼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없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뺏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여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래서 다면적, 다차원적이면서 동체적으로 접근하고 그 이후의 영향력 더 나아가서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분석해보자 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가 되겠습니다.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을 본다. 그래서 다차원적, 동태적이란 말을 언제나 사회적 배제에는 붙여놓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등장했다. 열등처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1834년에 신구빈법, 개정구빈법을 통해서 등장한 건데 이것은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입니다. 이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에 소유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다면적, 다차원적 그리고 동태적 접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 원인, 양상, 그에 대한 영향 파급까지 다 보는 거지요.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면에 보시면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 재분 배분가 가장 크다. 보통 우리가 세금을 여기 좀 깊이 들어가서 세금에는 일반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목적세가 있는데 일반세로는 대표적으로 소득세나 소비세나
재산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가 대표적으로 일반세입니다. 그중에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소득세가 되겠어요. 계층 간 소득 재분배 가장 큰 것은 소득세, 재산세가 아닙니다.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이용료는 민간 재원이지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용료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로 인해서 그 가진 자들은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고 설명하지만 그야말로 없는 계층에서는 그것마저도 없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장애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재분배 성격을 갖는다. 우리가 국민연금의 예를 들어서 사업장 가입자나 건강보험에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노사, 균등 분담의 개념을 갖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보험은 보통 소득의 재분배에서 수평적 재분배의 성격을 주로 하지만 바로 이런 것처럼 사업주가 제공하는 이런 보험료 성격은 수직적 재분배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소득 역진적. 자,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물론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득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런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계층에 되는데 기업 복지에서 이끌어가는 기업이 즉 사업주가 내주는 것은 사실은 회사도 직장 또는 취업도 하지 못한 계층의 어려움에 지원해야 될 그 재원이 사실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 또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같은 이런 해석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운데 문제에 있는 9번 문제를 보시면 복지 호남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부터 큰 수소로 다양한 것은 자, 이것은 제가 교재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복지 혼합이라는 것은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역할 분담을 하되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로인 것은 순수 공공부문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존재할 수 있다고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계약이 나와 있죠. 사실은 이 문제는 계약이라죠. 본래 명칭은 민간 부문과의 계약을 말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개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를 혼합한다는 것은 국가 개입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 부문도. 그렇기 때문에 복지 홍합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이후의 용어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계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계약을 하되 정부가 서비스를 지정해서 민간부문에게 제공하도록 정부는 재원만 지불하는 정부가 재원만 부담하는 이런 것을 민간부문과의 계약 형태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하고 이용 부분이 거의 공공부문보다는 크겠지만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정부가 정해서 어떤 서비스는 민간 부문이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는 재원만 조달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조, 다음에 증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서비스 해설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해보시되 지금까지는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이어서 재정하게 나오는 문제를 바로 우리 복지 영역에 대해서 좀 과하게 욕심을 내신 분의 출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10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료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은 것부터 큰 수로 다양한 것은 이용료 부과 방식에 따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은 것. 여기 보면 정액제, 정률제, 연동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정액제는 소비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제라고 해서 일정 금액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균일 착취를 말합니다. 때문에 여기는 정액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소득에 관계없이 많이 버는 사람이나 조금 버는 균일 각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률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소득 수준에 일정한 비율로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나온 것처럼 때문에 정액제보다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역진성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률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동제, 슬라이딩 시스템, 슬라이딩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는 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거기 말하자면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액제, 정률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좀 역진성이 있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는 연동제는 소비자 말하자면 이용료 부과 방식에서 소득재 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새로운 문제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 자료 이용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11번에 보시면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은 실업보험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가? 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좀 더 직설적으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왜 국가가 맡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뭐 여러 차례 노트 정리도 하고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또 복지의 의무 효과, 또 정보 선택의 중요성, 그것이 실패돼 나타나는 역선택의 문제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 복지 관련 위험의 상호 의존성이나 비독립성, 규모의 경제, 이러한 7가지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국가가 맡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역의 선택이 나타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적이어서 보험료를 계산하기 어렵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가 허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돈도 안 내고 혜택을 받는 것은 절대로 물건으로 상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즉 무임승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정을 리을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함정을 파놨지만 사실은 무임승차자 문제 때문에 상품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장에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게 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나와 있죠.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 요건, 이건 단단 문제군요.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을 제시하면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부조를 가미한 사회보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이끌어가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으로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이라고 하죠. 또 완전고용, 그리고 의료 서비스 그냥이 아니라 포괄적 의료 서비스, NHS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동, 가족수당, 완전고용, 포괄적 의료 재활 서비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의 1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 선정 기준,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 분석을 보면은 할당, 누구를 대상자로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에 급여나 제공,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재원, 누가 이에 대한 전달 업무를 맡을 것인가, 딜리버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할당 대상자 선정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선별주의 원칙이 있죠. 공공부조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선별주의입니다. 틀린 거지. 옳은 것들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얘기다. 그죠? 아동수당 나와 있습니다. 7세 미만, 83개월 미만의 83개월까지 아동에 대해서 무조건 아무런 차별이 없이 무조건 10만 원씩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귀속적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인구학적 조건 중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자산조사를 하되 연령을 고려해서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18세 이상은 장애수당을 제공한다면서 인구학적 조건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은 전문가 진단, 자산조사, 귀속적 욕구 중에 인구학적 조건 중에 연령을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아니죠.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긴급복지지원이나 또는 위에 나오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교육비 지원 모두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자산조사를 한다는 것은 일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무조건 선별주의가 되겠습니다. 5번에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65세 이상의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하되 65세 이상의 70% 선이 되도록 선정 기준액을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없는 거죠. 답은 여기에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면에 보시면 14번에 사회보험료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계산하더라도 국민연금, 그죠? 그래서 9%라고 동일한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9%로 동률의 보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그렇죠. 사회보험료는 미래를 위한 사회보장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사회적 합의가 유리합니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동률하지만 그 금액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부담한다. 조세는 지불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소득 비례각, 정비례는 아니지만 소득 비례 각출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조세는 지불 능력이 관련 소득 비례 각출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 왜? 누진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15번에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는 사회복지 정책은 과정 분석, 프로세스 아날리시스, 산물 또는 산출 분석, 프로덕트 아날리시스, 그다음에 이행 분석이라고 하는 퍼포먼스 아날리시스 이렇게 해서 3P 분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산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죠. 무엇을 선택을 했는가? 무엇을 어느 범위를 대상자로 선택했는가? 어느 범위를 제공급여로 선택했는가? 이런 선택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 것이 산물 분석인데 옳은 것은 나와 있군요. 산물 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유, 그 결과를 실행된 이후의 결과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퍼포먼스 아날리시스, 평가, 성과 분석이기 때문에 이행 분석이 되겠습니다. 산물 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 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사회 정치적 맥락, 이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데 있어서 어떤 집단들의 영향력이 존재하는가를 따지는 것은 과정 분석이 되겠습니다. 성과 분석은 정책 결정이라는 정책 결정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것은 프로덕트 아날리시스에서 산물 분석이 되겠습니다. 과정 분석은 기획 과정을 거쳐 이끌어내는 여러 정책 대안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획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산물 분석이 되겠습니다. 정책 대안으로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급여로 해서 다양한 대안을 해놓고 그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정책 대안을 분석한다. 산물 분석이 되겠어. 과정 분석은 정책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과정 분석이다. 프로세스 애널리시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16번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은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을 한다. 우리가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산재보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한다. 법률 조문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주 많지요. 해서 안 됩니다. 폭언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인정됩니다.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다음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기관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둔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3교시라는 점에서 이런 것이 졸리고 피곤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 잘 생각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걸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용어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198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 재편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스칸디나비아의 길, 노동 감축의 길, 그리고 영리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길.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역할 비중을 줄이면서 지방정부의 역할 이양이죠. 권한 이양, 또 민간 부문의 참여 권장. 이걸 가는 흐름을 우리가 민영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렇죠? 이건 다시 경쟁, 자유주의적 성향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아니지요.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처럼 작은 정부, 작고 약한 정부가 아닌 작지만 강한 정부를 부강하지만 자유주의적 성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접근성은 옛날 고전적 자유주의만큼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복지국가의 성향과는 다르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8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한다. 공공부주의 근거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역시 보충성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요. 때문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기준선에 미달되는 부분만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지, 자신 생활의 유지 양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 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 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해당된다. 자, 보통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의 1종, 2종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는 북한 이탈주민에 관련된 것은 법조문 좀 난사하게 끄집어냈습니다. 여기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1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게 넘어가십니다. 그다음에 급여는 개별 가구를 단위로 실시하되 세대 단위의 원칙이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원칙은 세대 단위. 그리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인 단위지만 4번에 보시면 수급권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당연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신상의 장애라든지 물리적, 공간적 장애로 인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동의를 전제로 하여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 직권, 병행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그렇죠. 금전 지급, 정기 지급, 직접 지급, 차등 지급, 조건부 지급, 거택 지급 뭐 이런 등등의 원칙을 쭉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차등 지급이십니다. 답은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다. 일종 수급권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면에 보시면 19번 나와 있는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그렇죠. 타인의 기여금이라 할 수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무기여로 받기 때문에 권리성이 사실상 우리는 권리라고 하지만 권리성이 약합니다.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사회수당은 일정 조건 구비자라면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배분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7세 미만의 자녀, 83개월까지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10만 원씩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사회보험의 급여 조건은 기여와 더불어 기여와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 즉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된다. 4번의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그렇죠? 무기여, 그렇죠? 무기여. 비자산조사 아니겠습니까?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에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운영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영 비용이 공공부조는 가장 많이 들죠. 왜? 자산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산조사. 그에 비해서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일정 조건 구비자라면 무조건 똑같이 지급해버리는 사회수당이 가장 높을 것입니다.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 가운데 보시면 20번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부담한다. 그렇죠? 가입자 본인이 50%,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30%, 국가가 20%를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나와 있지요. 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 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때문에 여기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해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여기는 정책론이지만 법제론에서 나올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부가급여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부가급여로서는 요양급여 이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문제 나온 것처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임신, 출산, 진료비 하나입니다. 4번이 틀린 거군요. 건강보험공단 휴견연도는 정부의 휴견연도를 따른다.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지급되고 있는 것은 임신, 출산, 진료비 하나입니다. 21번에 보시면 하단부에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것은 워킹푸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극빈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 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에서 합니다. 이건 뭐 서비스 문제군요.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한다.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한다. 여기는 earned income은 일하는 인컴, 세금,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지요. 거기다가 붙이는 세금, tax, income, earned income tax, 근로소득세. 근데 근로소득세를 내려면 일정 소득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근로소득세도 낼 수 없을 만큼 earned income, 말하자면 earned income이 적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적어도 세금을 낼 만큼 수준까지는 국가가 소득을 채워준다 해서 크레딧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EITC라고 이렇게 근로소득세 보전제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로소득을 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낼 만큼은 소득을 채워주는 제도.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시아에서는 2009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미국에도 도입했던 거죠.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이외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조건에는 소위 가구 요건, 또 부부 합산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 탈출을 지원한다. 좋습니다. 뭐 여기 틀린 것 없는 1번이 워낙 적나라해서 굳이 뒤에까지 안 보셨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22번 고용보험이 나와 있네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렇죠.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 양도금지. 당연히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도 이렇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120일로부터 근로자는 120일로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함하여 틀린 거죠. 끝난 다음 날로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급여액의 80%를 상한선 150에서 원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서 상한선 150만 원 그리고 하한선 70만 원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상한선 120만 원, 하한선 7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80%가 돼야 되겠죠. 4번에 보시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별 예외 규정에는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원칙이 그러나 3개의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그리고 특별연장급여 3가지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 취업촉진사 조기 재취업수당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틀린 거죠.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65세 구직급여를 아니죠. 4장에 있는 실업급여와 5장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법조문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한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에 보시면 23 하다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의 월생계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서 생계급여의 대상자 선정은 부양 의무자 조건을 갖춘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을 30% 이상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45세, 42세 부부와 두 자녀로 4인 가구네요. 두 가구로 구성된 가구로
두 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 인정액은 월 100만 원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기초급여를 할 적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에다가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급여 그리고도 부족할 때 하는 기초생활급여를 합쳐서 지급하게 되거든요. 2019년 가구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2인, 여기는 4인이잖아. 부부와 두 자녀가 4인 460만 원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네요.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으로 하는데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모자래? 460만 원이지 않습니까? 460만 원. 그런데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기준선을 잡고 있습니다. 30%. 그러면 460만 원에 30%는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생계급여로 보충해 줘야 될 금액은 3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개의 영역을 복합시킨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면에 24번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고 있군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등급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번에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위계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아주 그냥 암기되어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재가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자비부담률은 15%가 되겠습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로 합니다. 15로 바꿔야 되겠지요.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아니죠. 중복급여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출제하고 싶었는데 진짜 출제가 됐네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하단부에 보시면 기초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유수당이다. 아니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70% 수준에 맞추어서 선정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의 이하인 사람을 합니다. 그게 65세 이상 중에 70%까지 제공되는 거죠. 그 때문에 사유수당이라고 하는 데는 그냥 소득보전제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기여 방식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우리 연금에는 기여급여와 기여연금과 기여방식과 무기여 방식인데 기여방식은 국민연금과 그리고 4대 직영연금은 기여 방식이지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여 방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적에는 기준연금액과 또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같이 여러 개를 같이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이게 틀린 거지요.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아니죠. 기초연금은 가구에 따라서 다르지요. 부부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다 주지 않고 20%씩을 감액하여 80%씩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을 하면 별도의 유족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기초연금이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산재보험급여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미 유족급여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틀린 거죠. 답은 여기에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회 사회복지정책론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법제론과 연결시켜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보통 사회보험에서 5개, 공공부주에서 1개에서 6개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아니라 기초연금이니 다양한 역을 좀 더 범위를 확대시켜서 법제론과 연결시켰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네요.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정책론과 법제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적에 바로 연결시켜서 공부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